블랙마켓 사건이 끝난 후 김 부장은 약속대로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임무마저 받아들이며 백호 인력의 업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었다. 한 번은 미성년자들을 감금한 채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업체 1회회의 4개의 계열사 중 하나인 1MC AN에서 보안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결코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김 부장은 그렇게 어떤 임무든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호 인력으로 웬 고등학생 하나가 찾아왔다. 이놈은 돈 한 푼 없이 와서는 다짜고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놈의 이름은 성요한. 본래 백호 인력은 오직 돈을 받고 움직이는 곳이었으니 돈 한 푼 없는 놈의 의뢰를 받아줄 리 없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놈을 내쫓으려 했다. 그런데 이놈은 그런 백호 인력의 직원들을 때려잡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놈이었다. 제 아무리 백호 인력의 주전력이 아닌 자들이라 해도 다 큰 어른 둘을 이런 식으로 때려 눕힐 정도라면 엄청난 재능을 지녔음이 분명했다. 이도규는 그런 성요한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를 백호 인력에 영입하고자 했다. 한편 김 부장은 성요한을 보며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아이마저 자신처럼 이곳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도규가 마음에 들어 한 이상 놓아줄 리가 없었고 그렇게 결국 성요한은 백호 인력의 새로운 인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도규는 성요한을 가르치라며 김 부장에게 그놈을 붙여 한 임무에 투입시켰다. 이번 의뢰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금 세탁 조직 중 하나 A컴퍼니의 대표 윤태건의 아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경쟁 업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 곁에 머물며 지켜달라는 의뢰였다. 윤태건 아들의 이름은 윤시온이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성요한과 함께 윤시온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잠입하게 되었다. 윤시온의 곁을 맴돌려면 성요한이 윤시온과 친하게 지내야 했는데 성요한은 오히려 윤시온을 패버리며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그 학교는 성한수의 아들인 성태훈이 다니던 학교였다. 그리고 성태훈은 그곳의 짱이었다. 성태훈은 전학 오자마자 난리를 치는 성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게 둘은 만나자마자 맞붙게 되었다. 둘 다 싸움에 있어서는 재능이 엄청난 천재들이었기에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사이 이번 임무의 타깃인 윤시온이 교실을 벗어나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 윤시온은 누군가로부터 납치되고 말았다. 다행히 김 부장은 미리 윤시온의 소지품에 GPS와 도청기를 달아둔 터였기에 어디로 잡혀갔는지 추적은 가능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번 일은 성요한이 직접 벌인 일이니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그놈에게 직접 가서 구해오라 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일을 무사히 해결한다면 백호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런 임무에 성요한 혼자를 투입하는 건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실전만큼 빠른 성장은 없다는 걸 알았고 싸움에 관한 재능과 잠재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앞선 놈이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김 부장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성요한은 그곳에 침입해 앞을 가로막는 놈들을 쓸어버리며 들어갔으나 끝내 윤시온과 함께 붙잡혀버리고 말았다. 아무래도 혼자서 완수하기엔 어려운 임무라 판단한 김 부장은 성태훈에게 연락을 넣어 성요한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김 부장에게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발 뻗고 나서주는 친구이자 동료들이 있듯이 성요한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김 부장은 둘이 힘을 합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김 부장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몰래 그곳에 잠입한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몰래 잠입해 있던 김 부장을 뒤에서 공격해왔다. 그 자는 이곳의 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고 이름은 이원도, B컴퍼니의 총수인 놈이었다. 그렇다. 윤시온을 위협하던 경쟁 업체가 바로 이 B컴퍼니였고 애초에 윤시온의 납치를 지시한 것도 바로 이 이원도라는 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원도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백호 인력에서 온 것이냐고. 그러더니 지금 당장 이도규를 이곳으로 부르라고 말했다. 윤시온을 구하러 왔더니 왜 B컴퍼니의 총수란 자가 이도규를 찾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유가 어쨌건 간에 당연히 그 자의 말을 무시했고 그렇게 이 자와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원도라는 자는 너무나도 막강했다. 저 거구에서 나올 수 없는 속도와 김 부장이 깔아둔 은사마저 맨손으로 뜯어버리는 괴력까지 김 부장이 느끼기엔 마치 이도규를 상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물었다. 대체 왜 이도규를 찾는 거냐고. 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거냐고. 그러자 이원도가 입을 열었다. 사연은 이랬다. 원래 이원도와 이도규는 젊은 시절 거리에서 함께 구르던 둘도 없는 절친이자 의형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원도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녀의 이름은 김연우. 하지만 이도규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렇게 둘은 한 여자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이원도는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구애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딱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자신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상황이 많이 위험해졌다고. 그 편지를 보고 이원도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해외 사방 곳곳을 뒤져가며 오로지 그녀를 찾는 데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은 이도규가 중간에서 작정하고 벌인 짓이라 했다. 둘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편지를 전부 가로챘고 그 단 한 통의 편지마저 이도규가 보낸 것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이원도는 수십 년의 인생이 허망하게 사라졌고 그 분노가 이도규를 향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이원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순간 그곳으로 이도규가 직접 찾아왔다. 이원도는 이도규를 보자마자 싸움을 걸었다. 수십 년 묵은 증오가 정면으로 부딪히던 바로 그때 이대로라면 정말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싸움이었기에 여태껏 감춰져 있던 진실을 마침내 이도규가 직접 입을 열며 밝혀냈다. 사실 그동안 중간에서 손을 쓴 건 이도규가 아니라 이원도의 식구인 박진명이라는 여자가 벌인 일이었다. 박진명은 오래전부터 이원도의 곁에 있으며 그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원도의 연애를 헌신적으로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질투에 눈이 멀어 이원도와 김현우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가 쓴 편지들을 몰래 빼돌려 없애왔던 것이었다. 이도규는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한 짓인 양 그녀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도규는 박진명이 이원도를 짝사랑한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도규 역시 오랜 세월 한 사람만을 짝사랑해온 처지였기에 짝사랑의 마음과 그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다. 이원도는 이 얘기를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동안 늘 곁에서 자신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줬던 박진명이었기에 그리고 그녀가 언제나 자신만을 바라봐왔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원도는 결국 모든 걸 이해하며 받아들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 오해로 틀어져 있던 이원도와 이도규의 사이도 다시 절친 사이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른들의 오해가 풀리면서 붙잡혀 있던 윤시온도 무사히 풀려났고 김 부장의 임무 역시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한편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박진명은 끝내 스스로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조용히 B컴퍼니를 떠났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후 김 부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박진철이 김 부장을 RS로 데려가고자 백호인력 측에 스카우트를 제안해왔다는 것이었다. 조건은 김 부장이 백호인력에 지고 있던 빚을 전부 청산해주는 것. 이도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김 부장은 백호인력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한 채 RS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김 부장은 진정한 RS의 일원으로서 첫 임무에 투입되었다. 장소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서부. 임무는 이송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차량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임무였기에 김 부장은 그곳의 필리핀 갱단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성공적으로 첫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런데 이 첫 임무가 끝난 후 특임국 국장 불독이라 불리우는 자가 RS에게 한 가지 의뢰를 요청해왔다. 의뢰 내용은 이러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비밀리에 감춰져 있어야 할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특임국이 RS에 맡기고자 한 일은 해외에서 신상이 노출되어 위험에 빠진 요원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환송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구출해야 할 인물이 있다고 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기밀을 쥐고 있는 쿠로다 히카루라는 자였다. 이 자가 가지고 있는 기밀이 다른 놈들 손에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히카루가 여관 주인으로 위장해 숨어 지내고 있다는 하 얼빈으로 곧장 향했다. 그런데 히카루는 북한 최고위층과도 연관되어 있는 자라 북한 쪽에서도 쫓기고 있는 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 부장이 도착했을 때 히카루는 이미 놈들에게 붙잡혀 어딘가로 끌려가던 중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그 뒤를 따라잡아 그렇게 북한 놈들을 쓸어버렸고 그렇게 무사히 쿠로다 히카루를 되찾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히카루의 상태가 이상했다. 납치될 당시 독극물 같은 걸 먹였는지 히카루는 제정신이 아니어 보였고 몸에는 총상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박진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특임국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고 RS의 일원 중 한 명인 샤샤도 누군가에게 납치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의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왜 특임국의 블랙 요원에 대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지를 말이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요원으로 활동하다 국가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독자적으로 뭉쳐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왠지 이번 일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일일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상한 놈 하나를 발견했고 그리하여 김 부장은 그놈에게 다가가 정보를 캐내고자 했다. 쿠로다 히카루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약한 게 너냐고, 대체 무슨 약물을 투약한 거냐고. 그러자 그놈은 말했다.
히카루에게 투약한 약물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 전문가쯤 되어야 간신히 해독이 가능한 끔찍한 맹독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 전문가가 다름 아닌 아레스에도 있었다. 바로 아레스의 의료를 책임지는 산티아고 이안이었다. 그가 곧장 이쪽으로 넘어와 쿠로다 히카루에게 해독제를 투입할 수 있었고, 그렇게 쿠로다 히카루는 무사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특임국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쿠로다 히카루를 데리고 아레스 본진으로 향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듣게 되었다. 한 나라의 정보국 국장이 살해당했음에도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곧 한국에서 개최될 PAS 때문이라 하였다. PAS란 5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으로 당장 이틀 뒤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만약 국장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그런 자리를 취소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없던 일 마냥 넘어가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까 붙잡아온 수상한 놈에게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놈들의 이름은 아르카나라는 비밀 조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번 임무에서 놈들의 최종 목적은 처음부터 아레스의 샤샤였다고 했다. 대체 왜 그 녀석들의 목적이 샤샤인가 하니, 샤샤는 사실 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이자 차일드 가문의 사라진 막내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놈들이 원한 건 용병 샤샤가 아니었다. 그 이름 아래 지워져 있던 에디스 차일드라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차일드 가문은 미국 정계의 뿌리 그 자체나 다름없는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 직계 혈족의 생체 정보는 대통령 경호 체계의 가장 안쪽에 등록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샤샤의 얼굴과 지문, 그 홍채는 어떤 검문선이든 통과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열쇠였던 셈이다. 이 아르카나 놈들이 PAS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즉 놈들에게 샤샤는 회담장을 여는 열쇠이자 그 자리에 남겨질 범인이었던 셈이다. 아레스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아레스는 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PAS 회담이 열리는 곳으로 잠입하기로 했다. 일부러 건물을 정전시켜 내부의 모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곳곳에 배치된 아르카나 놈들을 쓸어버리고 샤샤를 되찾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쿠로다 히카루와 함께 잠입 및 정보조로 움직였다. 그렇게 약속된 정전이 일어난 순간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아르카나 놈들에게 접근하며 처리해 나갔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 좀 더 정보를 캐기 위해 그놈을 인질로 잡아두었다. 그런데 정작 내부로 잠입한 본대 쪽 인원들과 연락이 닿질 않았다.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내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들어섰을 때 딱 봐도 적처럼 보이는 놈이 현장을 도망치려 하고 있었고, 먼저 투입되었던 66은 이미 당해 쓰러져 있었다. 김 부장은 느낌으로 이놈이 이번 일을 벌인 놈이라는 걸 직감했다. 이놈의 정체는 아르카나의 보스인 오로라라는 자였고, 그리하여 김 부장은 이 자를 단숨에 저지해냈다. 궁지에 몰린 오로라는 샤샤를 인질로 잡았지만 쿠로다 히카루의 기습 덕분에 샤샤를 그놈에게서 구해낼 수 있었다. 아르카나의 보스 오로라는 그렇게 히카루의 손에 최후를 맞았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 그 현장에는 오로라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또 한 명의 사내가 있었는데, 그놈은 오로라가 샤샤를 인질로 삼으며 혼란을 만든 틈을 타 유유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아르카나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 66은 상처가 심해 입원하게 되었고, 그날 밤 회담장에 먼저 투입되었던 대원들 대부분이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66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다. 아르카나의 보스인 오로라와 함께 있던 자, 그 자는 아르카나의 상위 조직인 디바인 조직의 둠이라 불리는 자인데 싸우는 내내 무언가를 자꾸 묻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아레스에 그 사람이 있느냐고, 오늘 이 자리에 그가 나오느냐고 말이다. 그리고 들어보니 그놈이 찾고 있던 인물은 싸움의 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이후 놈들의 본진으로 투입되기 전 싸움의 신이라 불리는 그 자에게 연락해 이 이야기를 전했다. 김 부장의 이야기를 듣자 그 싸움의 신도 곧장 놈들의 본진으로 가주겠다고 하였다. 과거에 둠이라는 자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했다. 한편 샤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레스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를 듣자 하니 이러했다. 사실 샤샤의 진짜 이름은 에디스 차일드로 차일드 가문의 막내딸이었다. 다만 아버지의 하룻밤 실수로 태어난 사생아였다. 그래서 가문 안에서 인권조차 없을 만큼 무시당해왔고, 가문의 일원은커녕 사실상 하녀처럼 부려지던 신세였다. 그런데 그녀가 그 집을 뛰쳐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저택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던 적이 있었다. 오래도록 그 집에서 일해온 집사였다. 그리고 가문은 그 일을 이렇게 정리했다. 에디스가 장남인 아서 차일드를 꼬드겼고 집사를 죽인 뒤 도망쳤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날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있던 건 다름 아닌 그 장남 아서 차일드였다.
아서 차일드의 평소 행실이 어떤 인간인지는 가문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머니인 차일드 부인은 그런 장남을 감싸며 차남인 빅터에게 그 현장을 정리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샤샤는 그 집에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장남이 저지른 짓을 통째로 뒤집어 쓴 채 쫓겨나듯 지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샤샤가 살아있는 한 차일드 가문의 장남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목격자가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렇게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와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가문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은폐하려 들 것이고 그로 인해 아레스에도 타격이 갈 것이었다. 그래서 아레스를 떠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진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이러했다. 대한민국이 아레스를 불법 무장단체로 지정해버렸다는 것. 명분은 다름 아닌 아르카나와의 전쟁이 펼쳐졌던 그날 밤이었다. 아레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밤이 그대로 아레스를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샤샤는 말했다. 아마도 차일드 가문의 짓일 거라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자신이 다시 차일드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박진철이 그걸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샤샤 역시 아레스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박진철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아르카나와의 싸움에서 아레스의 전력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 예전처럼 정보를 얻어올 창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김 부장은 전 경성회 출신의 타이키라는 놈을 데려왔다. 부족한 손을 채우는 동시에 뒷세계 소식에 누구보다 밝은 놈이었기 때문이다. 타이키가 말하길 아르카나의 상위 조직인 디바인이라는 조직이 아레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차일드 가문과 접선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물론 이 두 조직은 서로 상극이라 힘을 합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는 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손을 잡는다면 아레스는 그날로 끝이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질로 데려온 아르카나 놈들에게서 디바인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 그리고 박진철은 발렌티나와 성한수를 디바인 본부 쪽에 스파이로 잠입시켰다. 그 둘 덕분에 확실한 정보를 캐낼 수 있었다. 디바인과 차일드 가문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 더 건져 올린 것이 있었다. 바로 디바인이 차일드 가문 몰래 그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현장에 직접 침투해 디바인 보스와의 대화를 이끌어낸 뒤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차일드 쪽에 전달하는 것. 디바인이 차일드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는 사실을 차일드가 직접 듣게 만드는 것이었다. 즉 타깃을 아레스가 아니라 디바인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김 부장은 본격적으로 디바인의 본진부터 먼저 치러 가고자 했다. 그렇게 본진에 도착했을 때 김 부장은 디바인의 우두머리라는 놈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놈의 이름은 레이번. 그런데 그놈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애초에 디바인의 목적은 아레스가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차일드 가문이었다고 말했다. 아르카나가 미국 대통령이 쓰러진 자리에 차일드 가문의 핏줄을 세워두는 것. 그건 아레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판이 아니라 세계를 뒤에서 주무르던 차일드 가문의 권위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한 판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김 부장의 계획대로 고스란히 차일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어쨌든 김 부장은 이 디바인의 보스라는 놈과 맞붙게 되었다. 그런데 이놈은 정말 엄청나게 강한 자임이 분명했다. 절도 있게 급소만을 노려오는 완성도 높은 군용 무술. 김 부장이 그간의 싸움에서 얻어온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만큼 강한 자였다. 치고받는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김 부장은 결국 간신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끝으로 김 부장은 이 레이번이라는 자가 왜 디바인을 설립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레이번은 한때 누구보다 세상의 평화를 바라며 군인이 된 자였다. 하지만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분쟁 지역에서 국가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그로 인해 전쟁이 터지며 레이번이 아끼던 그곳의 아이들마저 처참하게 희생되었다. 국가에게 버림받고 지켜야 할 것들을 전부 잃은 그는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직접 갈아엎겠다며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디바인을 세운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놈은 김 부장에게 물었다. 세상의 평화를 바라느냐고. 그러면서 USB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적어도 세상의 평화를 바란다면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레이번의 디바인은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놈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놈을 살리기 위해 들쳐업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디바인과의 싸움도 마무리되었고 김 부장은 아레스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놈이 건네준 USB 하나와 함께 말이다. 그 안에는 차일드 가문의 약점이라 불리는 것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자료였다. 레이번이 말하길 나머지 반쪽은 태블릿 PC에 있다고 했다. 그 안에는 차일드 가문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유도해왔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고 했다.
전쟁이라는 피바다 위에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며 지금의 권위를 쌓아 올렸다는 것. 레이번이 겪었던 그 분쟁 역시 알고 보니 차일드 가문이 뒤에서 두 나라를 이간질해 벌어진 전쟁이었다. 놈이 그토록 차일드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진짜 차일드 가문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지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놈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놈들은 그 가짜라는 타이틀을 지우기 위해 이런 정보들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샤샤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져야 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문제는 손에 쥔 반쪽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USB에 담긴 건 정황뿐,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은 전부 나머지 반쪽인 태블릿 PC에 있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는 디바인의 정보 담당 간부 오웰이라는 자에게 있다고 했다. 오웰은 아레스가 본진을 급습했을 때 가장 먼저 정보를 챙겨 도주한 놈이었다. 그런데 그때 히카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오웰이라는 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오웰을 죽인 자는 빅터 차일드와 함께 온 차일드 가문의 셋째 필립 차일드였다고 했다. 즉 김 부장이 본진에서 흘려보낸 그 대화가 놈들을 움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차일드 가문이 한 발 먼저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차일드 가문과의 전쟁을 앞둔 채 아레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